자, 이제 우리가 81페이지까지 단기매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남장주는 2019년 9월 1일 다음과 같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등과 함께, 자, 여기서 매입 수수료가 등장했어요.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처리해. 비용으로 단기매매 증권을 합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수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 A사 상장기업, B사 상장기업, C사 비상장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사 상장기업 지금 보니까 이제 상장, 비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은 사실은 시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로 분류했냐면은 상장기업은 시장성이 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A사, B사 50만원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은 시장성이 없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이렇게 일단 분류를 했다. 자, 매도가능증권을 보니까 수수료 비용 3,000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해당 자산의 취득 매입가액에다가 가산이 돼서 취득원가로 적혀있죠. 자, 근데 단기매매 증권, 즉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그냥 그 자체가 50만원이 들어가 있고,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한 수수료 7,000원은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되어 있죠. 자, 요 첫 번째 회계 처리한 거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71만원이 나갔습니다. 71만원이. 자,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의 위 단기매매 증권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A사 상장기업, B사 상장기업 보니까 우리가 5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A사가 어떻게 됐어요? 5만원 올랐죠. B사는 오히려 자, 보니까 25만원 올랐고 B사는 오히려 3만원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만원 오르고 3만원 빠졌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2만원만 늘려주면 되겠죠? 그게 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평가이익이 되겠죠. 2020년 2월 3일 A사 주식을 27만원에 매각을 하고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에 예입했다. 자, 27만원에 매각했는데 수수료 2,000원이 빠졌으니까 당좌 예금 26만 8천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A사께 직전 연도 2019년 12월 31일 날 얼마였어요? 25만원이었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25만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자, 그 25만원이 나가면서 26만 8천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지금 처분한 거죠. 처분한 거니까 18,000원만큼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자, 2020년 3월 5일 B사 주식을 26만원에 매각을 하고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에 예입했다. 자, 26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자, B사 주식이 원래 얼마였는데 27만원이었죠.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빠져나간 게 27만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에는 26만원하고 수수료 2,000원 빠져야 되니까 25만 8천원이 들어왔어요. 즉 27만원짜리가 나가면서 25만 8천원의 당좌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에 차이가 12,000원만큼 났죠.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타 이제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의 소유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회계 처리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배당금 수익과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외 수익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회계 처리 요약은 지금 앞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왼쪽 회계 처리하고 뭐 오른쪽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단기라는 표현이 붙었으니까 결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주로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나 관계사, 협력업체 등에 빌려준 자금을 말한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회계 처리는 단순해서 뭐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에 유의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8년 10월 1일 문화상사는 협력회사인 9월 유통에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현금 1,000만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연이자율은 6%로 상환일에 함께 받기로 했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얼마 나갔다?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일단 나갔고, 그게 뭐다? 단기 대여금이죠. 자, 근데 6개월 후에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연이자율이 6%다. 그죠? 자,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지만은 연이자율로 계산을 했으니까 6개월이면 3만원, 이제 뭐 3%가 되겠죠. 자, 그럼 12월 31일 결산일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인식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 6%에다가 12분의 3개월로 해야 되겠죠. 그럼 4분의 1이다. 그죠? 1.5다. 1.5.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1.5%면 얼마죠? 1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받은 거는 아니니까 일단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대변에 인식하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15만 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2019년 3월 31일 9월 상사로부터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자가 6%라고 했지만은 지금 6개월이니까 결국에 1,000만 원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30만 원이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원금 1,000만 원하고 실제로 받는 이자 30만 원하고 1,030만 원이 들어오는데, 자, 일단 그 차변에 계상되어 있던 단기 대여금 대변으로 가서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미수 수익 15만 원 계상했었죠.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자 수익을 별도로 추가 계상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단원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유가증권에 바로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이제 봐야 되겠죠. 유가증권은 저 뒤에 나와야 될 건데 너무 빨리 나왔네. 자, 유가증권이 지금 볼까요? 아, 이건 이제 유가증권 계정인데, 자,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해봐야 되겠네. 자, 유가증권에 관한 기장 보니까 기업이 여유자금을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거죠.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성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화면을 봅니다 하면 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기입한다.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에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 비용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구입액이 있고 처분액이 있으면 나머지가 유가증권의 잔액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유가증권의 분류 한번 볼까요? 자, 유가증권은 자, 채무증권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가 되는 거예요. 회사채. 나중에 우리가 부채에서 배울 건데, 자, 만기 보유 의도와 만기 보유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은 예스냐 노냐에 따라 예스다. 예스가 되게 되면 뭐가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자, 근데 아니더라. 그러면은 그것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냐? 아니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스다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이고,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따라서 위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든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든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가증권의 소유로 인한 수익 처리.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 계정에 기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취했다. 배당금 수익 계정에 기입을 하면 되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이 시가가 상승, 하락했을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쪽에다가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는 결국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럴 때 시가라는 것은 뭐 대차대조 표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예제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을 처리할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선택해라. 타임 발행의 당좌수표, 대한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상품 대금으로 받은 거래처 발행의 약속금,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 주식. 자, 일단 타임 발행 당좌수표라든지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압수표 봤죠? 은행에서 발행한 거.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품 대금으로 받은 거래처 발행의 약속은 뭔데? 받은 의미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기상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정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만일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자, 요 문제 봅니다. 주 남장은 2010년 1월 1일에 주 모나미의 주식 100주를 공정가액인 100만원에 취득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보유 중이며 현재 공정가치는 120만원이다. 만일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공정가치로 판단을 해서 뭐죠? 단기 손익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실상 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자, 만일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좀 뭐 위에 1월 1일날 처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 이익으로 잡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평가 이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을 시킵니다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에 갖다 넣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84페이지에 우리가 채권 채무를 볼 것인데, 자, 채권 채무의 종류. 자, 일단 상품 매매와 관련된 채권 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계정 과목 중에 외상 매출금, 바드럼, 요것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외상거래 유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기타 채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기타 채무, 단기 차익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예수금 이런 것들이 채권 채무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외상 채권, 외상 매출 채권과 또 외상과 관련된 채무를 거래처 이름을 계정 과목으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채권이 발생을 했다. 반대, 소멸되면 어디로 가야 돼? 대변에 가야 되겠죠. 다음 채무도 발생은 대변에서 하고 차변에 이제 소멸액이 기록되어야 된다. 결국에 차변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차변에서 잔액이 발생액에 자,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는 얘기죠. 대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차변 잔액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 반대로 대변 잔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채무 발생액이 이제 채무 소멸액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외상 매입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 외상 매입 시에는 차변의 매입 얼마, 그 다음에 대변의 뭐 해당 회사 한나름상회, 외상 매출 시에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매출이라는 수익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인명 계정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통제 계정. 자, 이것은 통제 계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위에서 이걸 인명 계정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통제 계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거래는 모두 외상 매출금 계정에 기입하고, 외상 매입 거래는 어떻게 한다? 모두 외상 매입금 계정에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외상 거래와 보조부 기입입니다. 통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외상 거래처별 외상 거래의 내용을 기입하기 위하여 매출처 원장이라는가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2번에서 또는 3번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케이스다. 자, 요즘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일에 입금이 됐다 이러면은 바로 현금 매출로 잡아주시면 되고, 판매일로부터 일정 기일 후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카드회사 수수료는 판관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그냥 빠른 속도로 한번 보는 거니까 교재는 또 따로 봐야 되겠고. 자, 어음거래의 채권과 채무입니다. 어음거래. 바드럼 계정은 어음에 대한 채권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고, 지급어음 계정은 어음에 대한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다. 회계 처리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매입 차변에 나오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나오겠죠. 우리가 발행했을 때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바드럼이 될 것이고, 이 매출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환어음이다.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수취했을 때, 발행했을 때는 차변에 이제 이건 지금 조금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음을 발행했다, 환음을 수취했다. 이건 바드럼이 되는 게 맞고, 환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매입 채무가 들어가야 되겠죠? 매입 채무가. 환음을 인수를 했다. 인수를 했다면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이렇게 정리.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고 지급어음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거다. 어음의 배서, 대금 추심의인 배서, 금융기관 등의 어음 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배서하는 것으로서 어음 채권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료만 분개하고 어음 대금의 입금 시에 어음 채권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추심의임 수수료 지급 시에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어음 추심을 통지했다 이렇게는 당좌예금 늘려주고, 받을 어음이 자산이었는데 매출 채권이었는데 대변으로 가면서 당좌예금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자, 배서양도, 그 다음 뭐 매각거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또 뒤에 가서 봐야 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내용이 많으니까 대손회계까지 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교재하고
같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채권 채무 종류, 자, 봤고, 크게 보고 있고, 84페이지에 보면은,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교재 그래서 84페이지에 보니까 수치 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제공한, 재화 영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단기 채권, 장기 채권,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뭐, 장단기 이야기는 뭐 1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이고, 장기 채권은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후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1년 이후로 기대된다는 것은 결산 시점부터 1년 있다가 이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 이러면은 뭐 장기 채권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후로 기대되는 청구권으로 1년 이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서 보셔야 되겠죠. 자,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란 일반적 상거래 대상인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판매자의 권리로서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우리 그 회계 원리 배웠을 때 보면 외상 매출금 받으름 이렇게 묶어서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었죠. 이 책이 분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도 하나하나씩 보고 가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 원리 했으니까 이 재무회계까지 해서 끝내버리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 자, 세 번째 줄 보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 시에 외상 대금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하면 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계정으로 별도 기록할 수 있지만 재무상태표의 보고 시에는 재무상태표의 현재의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잔액을 합해서 매출 채권 계정으로 해서 통합하여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이외의 기타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비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장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이 이거 사실 이거 뭐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 선급금은 매출 채권하고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죠? 밑에 보면 장기 대여금과 기타 관계회사 대여금, 임차 보증금, 영업 보증금의 처리입니다. 자, 일단 투자자산 또는 기타 비이동자산에서 상환기일 또는 만기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된 경우에 기간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를 했죠? 1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상환기일이나 만기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1년 이내로 접근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급채무는 이제 뭐가 있느냐 보니까 보통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이미 제공받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제공받은 것이 되는 건데, 반대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해서 미래 일정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의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면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1년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뭐가 돼요? 유동부채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선수수익 등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부채를 의미한다. 이때 위에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입채무라는 것도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통칭해가지고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급채무입니다.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에서 뭘 봤느냐 하면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 내지는 만기 보유 금융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자, 그것은 뭐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는 그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되는 거지만,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채가 된다. 자,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보면은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부채성 충당금 등 그 상환 시기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를 말하고, 장기부채 또는 뭐 고정부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뭐 장기성 부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6페이지에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계양주는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입을 해서 보통 예금 부자로, 뭐 부자라는 표현 계좌로 하면 되겠죠. 계좌 이체토록 했다. 자, 서울은행 100만원, 이자율은 5%고 상환 만기 6개월입니다. 애시당초 6개월이니까 이게 뭐 단기 유동부채 1년 이내에 부채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거죠. 제주은행 500만원, 이자율 4%, 상환 만기 36개월입니다. 자, 일단은 이 100만원과 5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가겠죠. 자, 보통예금 계좌로 넣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예금 600만원, 대변에는 단기차입금 100만원, 제주은행 500만원. 자, 이거는 제주은행은 처음부터 상환 만기가 36개월로 해서 1년이 넘죠. 1년이 넘으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6개월짜리 이제 서울은행으로부터 상환 만기 6개월짜리는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보통예금 구자의 계좌에서 이체 상환했다. 자, 그러면 지금 6개월에 이자율이 5%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짜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 이자율이 5%니까 2.5%를 반영하면 되겠죠. 따라서 원금 100만원과 거기에다가 이자 2.5%를 가산한 25,000원, 즉 102만 5천원이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뭔데? 단기 차입금이 제거돼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원래 얼마였는데 100만원이었다. 자, 그리고 뭐가 발생했죠?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래서 이자 비용 25,000원을 계상을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죠. 외상거래 또는 신용거래란 매매 계약이 성립돼서 상품이 인도됐지만은 그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결제되는 거래를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외상거래의 대상은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으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되는 것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자, 일단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입한다는 얘기는 외상매출 채권, 즉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차변에 기입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대손상가격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매출한 것에 대해 외상매출 채권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은 원래 차변에 기록을 하는데, 외상매출금의 감소는 어디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 외상매입금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을 해야 되겠고, 외상매입금을 갚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변에 기입이 돼야 되겠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외상매입금의 감소를 가져온다. 매입 애누리, 외상매입금 줘야 될 것에서 우리가 애누리를 받았으니까 감소를 가져오겠죠. 자,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T 계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조금 보면은 현행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그 표 밑 이제 T 계정 밑에 공표용 재무제표상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을 각각 표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과,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합해서 매출채권,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을 묶어서 매입채무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러나 기업 내부적으로는 외상매출금, 받으럼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지급업 각각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기장으로부터 시산표까지는 외상매출금 등의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볼 건데, 2018년 8월 5일 50만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수익 계정 매출 등장해야 될 것이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50만원 등장해야 되겠죠. 자, 8월 9일 날 매입처 문학상사로부터 불량품 2만원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반품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반품 환입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 불량품이 있어. 매입처 문학, 지금 선악상사 입장에서 있고, 지금 선악상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외상 매출금이 감소된 거죠. 매출 애누리 우리한테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선악상사에서는 매출금, 외상 매출금 2만원 감소되는 회계 처리, 그리고 차변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매입처인 문학상사 입장에서는 일단 8월 5일 매입을 50을 잡고 외상 매입금 50을 잡았었는데 자 2만원 감소됐죠.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해서 2만원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매입 애누리와 환출 2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외상거래에 대한 통제 개정 여기서부터 2주치 2주 이제 진행을 할게요.